반갑습니다. 12주차 일반물리 실험 판동진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과 이론적인 배경은 잠시 후에 조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저는 이론과 관계된 이론 교재에서 강의로서 제가 사용을 했던 파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설명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본 실험은 이론 교재 기준으로 해서 6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일과 에너지 파트 중에서 상호관계, 일과 에너지의 상호관계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약간 좀 포괄적인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에서 우리가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이 됐건 생물이 됐건 일반적인 이과 베이스의 실험과 탐구를 할 때에는 그 목적으로 하는 대상, 내가 보려고 하는 대상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탐구를 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개 이외에 전체 속에서 개 말고 다른 부분들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서라운딩 주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 이외의 부분을 얘기를 하고, 개와 주위를 모두 토탈리 합쳐서 총칭하는 단어로 우주라는 말을 씁니다. 뭐 행성과 함성이 있고 은하가 있고 그런 것만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개와 주위를 묶어서 우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와 같은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개만 보고 문제 해결을 하면 된다. 여기는 말 그대로 주위가 있다. 그리고 개와 주위는 경계가 이렇게 구분 지어져 있다. 이 경계는 여기서 언급을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영역을 차지한다기보다는 바운더리라고 되어 있는 조건이고, 사실은 개나 주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경계 조건들이 어떤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일과 에너지 파트이고, 오늘 진행할 내용도 일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내에서 저장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개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보다는 약간 포괄적이고, 저는 포텐셜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전체적인 언급하는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는 이 시스템 내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속도라는 운동과 관계된 물리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자가 하나라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걸로, 예를 들어 기체라면 무수히 많은 분자나 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토탈리 운동 에너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수업 시간에 들었을 것입니다만 입자의 배치와 관계되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자의 배치가 어떤 외부의 일과 에너지에 의해서 배치가 달라졌다라고 하면 에너지가 인풋 또는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배치가 달라짐으로써 에너지가 초기 상태와 낮은 상태가 변하게 되고, 그때 출입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포텐셜 에너지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외에 배치와 운동 이외에 이 전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또 하나 내부 에너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내부 에너지는 쉽게 얘기를 하면 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 그런 것들을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기체의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도 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온도가 높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때 외부에서 가해준 에너지가 이 시스템 내에서는 내부 에너지로 축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할 때 개에 대해서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는 그 세 개의 에너지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봐야 된다. 기억하면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보면 크게 고립계와 비고립계로 나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고립계는 영문으로 isolation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고립되어 있는 시스템이니까 isolated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한글 그대로 고립이 되어 있느냐 고립이 되어 있지 않느냐를 일단 크게 구분을 해줍니다. 고립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주위와 물질 및 에너지를 모두 교환할 수 없는 시스템을 고립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비고립계는 주위와 시스템이 에너지나 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 비고립계에는 닫힌 계가 있고 열린 계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그냥 글로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이미지로 기억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병이 3개 있는데 이 병에 액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탐구하려고 하는 대상이 노란색의 액체라고 해주면 노란색의 액체가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대기와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병이 있고 그러면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에너지가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열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마개가 막혀 있으니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대신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런 데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닫힌 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은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물론 못하고 또한 단열을 통해서 에너지조차도 출입이 안 된다고 해주면 이런 계를 우리가 고립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고립계와 2개의 비고립계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비고립계 중에는 열린계와 닫힌 계가 있고 닫힌 계는 물질은 교환할 수 없지만 에너지는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열린계는 무엇을 다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린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고립계는 이 내에서 물질이 출입은 못하고 에너지 또한 출입을 못하니 이 내부에 있는 에너지들은 결국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열적 표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찬물이 있는데 더운 물을 붓고 단열 처리를 해버리면 초기에는 국부적으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같은 온도, 즉 열적으로 평형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필연인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물, 더운 물 섞여서 열적 평형인데 여기보다 외부 기온이 더 높으면 에너지가 인풋돼서 온도가 또 올라가죠. 표면은 뜨겁고 가운데는 차갑고 열적 평형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립계에서 결국 열적 평형에 이른다고 하는 얘기는 연력학적인 표현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엔트로피가 최대한으로 증가되어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는 2학기 연력학 시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지만 무질서도의 척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엔트로피는 비가역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을 습니다. 무질서도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한쪽 방향으로 무질서도가 증가를 한 시스템은 외부의 어떠한 노력 없이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가역이라고 하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다시 오는 과정 중에 출입하는 에너지가 없어야 하는데 에너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니까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니까 비가역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어떤 열 에너지의 흐름과 무질서도의 척도의 증가성을 나타내는 이 법칙을 우리가 연력법칙의 이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세한 건 2학기 때 다시 한번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립계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고립계에서는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비고립계에서 이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대기적으로 열을 방출을 하고 식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가 변하죠. 온도가 내려가면. 그럼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감소를 하면은
에너지가 시스템만 보면은 보존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간 열량 자체가 예를 들어 100줄이라고 해주면 그 100줄은 반드시 어딘가에 이펙트를 주는 거고 전체적인 우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고립계에서는 에너지 보존을, 고립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롤러코스터를 예를 들어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예인데 롤러코스터가 여기 있고 이 레일을 통해서 한 바퀴 빙을 돌아서 다시 제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 제일 밑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 그 하분들 일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측하고 있는 이 롤러코스터 시스템이 고립계라는 얘기인 거죠. 고립계. 근데 고립계는 아까 물질도 에너지도 인풋 아웃풋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 고립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레일을 따라서 롤러코스터가 내려갈 때 보게 되면 마찰이 있고 마찰에서 열이 생기고 소음도 생기고 메탈끼리 부딪히고 빛도 생기고 에너지 로스가 있게 되는 거죠. 전체 우주 관점에서는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로스가 있는 거죠. 완벽한 고립계는 아닙니다. 고립계에 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근사해서 생각을 하니까 고립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립계, 비고립계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은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 다시 들었을 테니까 추가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오늘 수업 시간에 실험 시간에 진행을 해야 될 한동진자에 대한 백그라운드만 잠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기는 동안에 잠깐 얘기를 해보면 한동진자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한동진자는 교육 목적으로 쓰게 되면 에너지 보정이라는 것에 응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사실은 한동진자가 처음에 나온 이유는, 고안이 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총알 치는 속도가 아주 빨라서 이런 것들을 초기에 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발사되자마자 초속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권총이나 장총 그런 것들 보면은 1초에 1km 이상을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거를 초기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은 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니 사실은 충돌을 시켜서 에너지 관계를 통해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한동진자입니다. 속도가 아주 빠른 물질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쓴다. 그럼 예를 들면 총알과 나무통합으로 얘기를 해주면 총알이 날아와서 나무통합과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머지가 된 상태로 초기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될 때의 상관관계 수식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측정을 하면 초기 총알의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총알의 질량은 스몰 m, 속도 v1, 나무통합의 질량을 라지 m, 속도 v2는 나중에 둘이 머지된 이후에 움직이는 속도 v2라고 나타내며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이 반드시 보존됩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운동량은 벡터 물리량인가요? 스칼라 물리량인가요? 네, 벡터 물리량입니다. 운동량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량과 가지고 있는 속도를 곱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이 되죠.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이 되면 행성 충돌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충돌은 다 비탄성 충돌이면서 이렇게 머지되는 경우, 충돌 후에 머지되는 경우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운동량이 보존되는 수식을 나타내보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초반의 운동량은 M과 V1이고 충돌 후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둘이 머지가 되니까 질량은 하나로 나타나고 가지고 있는 속도는 V2로 나타납니다. 이 시스템은 한동진자 시스템은 고립계로 간주하고 문제를 시스템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가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초기에 가지고 있는, 충돌 후에 가지고 있는 속도가 V2 가지고 있는 것이 초기의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진자를 통해서 날아가지 못하고 회전을 하면서 높이가 상승을 하게 되니 어느 정도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량은 모두 측정할 수 있고, 진자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 또한 높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수식에서 V2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항시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 높이만 알면 V2를 측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수식 중에 NV1은 M 플러스 N V2라고 되어 있는데, V2를 넣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국 수식을 정리를 해서 높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총알의 속도 V1도 수식을 정리해서 나타내보면 N 스몰 m 분의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의 루트 2GH를 곱해서 V1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아주 빠른 속도 V1을 간단하게 총알의 질량과 나무 토막의 질량 그리고 올라간 높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탄동 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을 통해서 에너지 보존 관점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테니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탄동진자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카톡이나 메일이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